10년 바깥 뺐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당장 몸만 나가. 남편은 제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누이와 시동생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을 뿐이지요. 10분 뒤 그 보자기 속 종이 몇 장을 확인한 시댁 식구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독박 병수발을 시켜놓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던 시댁 식구들에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남의 집 귀신과 씨름하면서 제 이름 석자 대신 어이로 불렸던 여자, 이제야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예순들 최덕희입니다. 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독박으로 치른 맏며느리예요. 그 고생 끝에 제가 받은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몸만 나가라는 통보였고요. 오늘은 그 통보 앞에서 제가 울음 대신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요. 지난 11월 얘기부터 할게요.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눈이 떠져요. 알람이 필요 없어요. 어머님 방에서 나는 부스럭 소리에 10년을 깼더니 몸이 아주 시계가 됐거든요. 그날 새벽에도 어머님이 이부자리를 적시셨어요. 저는 지린내밴 호청을 걷어다가 베란다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11월 새벽 수돗물이 얼마나 찬지 아세요? 고무장갑을 뚫고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갈라진 손등이 물에 닿을 때마다 쓰라려서 입김으로 손을 몇 번씩 녹여가며 호청을 치댔어요. 하얀 입김이 베란다 샤시의 성에처럼 서렸다가 사라지고 또 서렸다가 사라지고요.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오이, 엄마 좀 조용히 시켜봐. 잠 좀 자자. 응? 잠 좀. 그리고는 문이 쾅 닫혔어요. 저 사람 방바닥은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게 돌아가요. 11월 새벽에 얼음물에 손 담그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지요. 어이, 20년을 교단에서 채덕기 선생님으로 불리던 제가 이 집에서는 어이가 됐어요. 어머님한테는 도둑년, 남편한테는 어이, 시동생한테는 형수라는 이름표를 단 공짜 간병인이었지요. 아침상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성껏 쓴 흰죽을 한 숟갈씩 떠 넣어드리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시더니 밥그릇을 집어 던지셨어요. 사기 그릇이 제 이마를 치고 방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지요. 이마가 뜨끈해서 만져보니 손끝에 피가 묻어났어요. 도둑년. 내 돈 훔쳐가는 도둑년. 병이 시키는 말인 걸 알아요. 어머님 정신이 아니라 치매가 지르는 소리라는 것도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서 이마에 피를 묻힌 60 넘은 여자가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한테 속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덕희야,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깨진 사기 조각을 줍고 어느새 아기처럼 잠드신 어머님 손톱을 깎아드렸어요. 밤이 되면 저는 문갑 앞에 앉아 공책을 폈어요. 교사 시절 학급 일지 쓰던 버릇 그대로 하루도 안 빼놓고 어머님 일지를 썼거든요. 몇 시에 잡수셨는지, 약은 뭘 드셨는지, 오늘은 누구 얼굴을 알아보셨는지 그런 공책이 문갑 안에 10대 권 쌓여 있어요. 남들 눈엔 궁상일 줄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제 10년 세월의 성적표였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지질이 가난한 집 맏딸이었어요. 동생 넷 월사금 대느라 부모님은 저더러 공장에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밤마다 연탄불 옆에서 커피를 쏟아가며 공부해서 기어이 교육대학에 붙었어요. 첫 월급 받던 날 누런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고요. 어머니가 그 봉투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20년을 교단에 섰어요.
우리 반 아이들 40명 이름을 사흘이면 다 외우던 선생님이었어요. 소풍날 도시락 못 싸온 애가 보이면 제 김밥 반을 덜어주던 선생이었고요. 그런 제가 10년 전에 명예퇴직서를 썼어요.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애였지요.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남인들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지. 요양원은 우리 우씨 집안 체면에 안 될 소리고. 당신이 그만둬. 그 한마디에 제 교직 생활이 접혔어요. 마지막 출근 날 아이들이 색종이로 접어준 카네이션을 하나로 안고 교문을 나섰는데 차마 뒤를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크게 바란 게 없었어요. 어머님 가시는 길까지 정성껏 모시고 나면 남편 손잡고 동해바다 한번 보러 가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여보, 당신 덕에 우리 어머니가 저리 곱게 늙으신다. 그 한마디 듣는 거요. 훈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그만큼이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참 안 들리더라고요. 대신 나온 말이 어이였고 밥 언제 되냐였고 조용히 좀 시키라는 고함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만 보면 효부 났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어깨를 쫙 펴고 그랬지요. 우리 집안이 원래 효를 목숨처럼 아는 집안입니다. 얼음물에 호청반 손은 제 손인데 절은 저 사람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웃었어요. 마디가 굵어져서 결혼 반지도 안 들어가는 손을 앞치마 밑에 감추고서요. 그렇게 겨울을 넘기고 어머님 생신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갈비찜 솥에 불을 올리고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스웨터 올올이 배어들고 가스불 앞이라 등짝은 후끈한데 발끝은 시렸지요. 그래도 어머님이 평생 좋아하신 동태전만큼은 꼭 제 손으로 부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셔도 혀는 기억하실 테니까요. 난 12시가 되니까 초인종에 울렸어요. 문 너머로 시누이 특유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이고 옳게 어머니 모시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옳게밖에 없어요. 옳게밖에. 백화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제 스웨터에 밴 기름 냄새랑 그 향수 냄새가 현관에서 뒤섞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동생네 식구까지 우르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손에 들려온 거라고는 음료수 한 박스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현관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다들 거실 소파로 직행했지요. 고등학생 조카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게임기만 들여다봤고요. 시누이가 제가 아침내 차려놓은 그 자상을 쑥 훑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갈비찜에 동태전에 잡채까지. 옳게 이걸 그 무릎으로 혼자 다 하셨어요? 대단하셔 정말. 대단하다면서 앞치마 한번 두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상에 올라간 한우갈비요. 그거 제가 석 달을 모아서 산 거예요. 제 파마는 넉 달째 미루고 뒤축 터진 실내화는 꿰매 신으면서요. 그래도 어머님 생신상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차리고 싶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이 집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날이니까요. 밥상머리에서 시동생이 갈비를 뜯으면서 엄지를 척 들었어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라니까. 어머니가 형수님 만난 게 복이지 복. 남편은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면서 술잔을 피웠어요. 꼭 자기가 칭찬받은 사람처럼요. 그때였어요. 죽만 겨우 넘기시던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요. 10년 동안 저를 도둑눈이라 부르던 그 흐린 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저 시집 오던 날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맑은 눈이었어요. 덕희야. 상우에서 숟가락 부딪히던 소리가 뚝 그쳤어요. 어머님이 저고리 안섭을 한참 더듬으시더니 색바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게 금가락지 한 쌍이었지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님 회갑에 해드린 뽀얗게 손때 묻은 가락지요. 네가 고생이 많다. 이건 네가 껴라. 어머님이 그 가락지를 제 손바닥에 꼭 쥐어주시는데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이 제 손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셨어요. 저는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대답도 못했어요. 10년 만이었어요. 이 집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고생을 알아준 사람이 치매 걸린 어머님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온기가 제 식기도 전이었어요.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바닥에서 가락지를 홀랑 집어갔어요. 어머, 엄마도 참. 치매 노인이 이런 기증품을 막 꺼내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지. 이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리고는 그 가락지를 자기 가방 안주머니에 쏙 넣고 지퍼를 잠그더라고요. 찍 하는 그 지퍼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빈 손바닥을 허공에 그대로 펴고 있었어요. 어머님 손에 온기만 남은 그 손바닥을요. 남편을 봤어요. 저 사람이 한마디는 해주겠지 싶어서요. 근데 남편은 술잔을 채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상미 네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어머니 손에 뒀다가 어디로 굴러갔는지도 모르게 되면 그게 더 골치 아파. 그 말에 시누이가 까르르 웃었고 시동생은 역시 우리 누나 야무지다면서 술을 따랐어요. 어머님은요, 그 짧던 맑은 정신이 벌써 거치셨는지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보고 계셨어요. 방금 당신 가락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시고요. 저는 그 눈을 보는데 가락지 뺏긴 것보다 그게 더 서럽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님 한 분뿐이라는 게요. 상을 물리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식구들 밥그릇에 국그릇에 전 부치던 후라이팬까지 개수대에 산더미였지요. 고무장갑 속에서 손이 퉁퉁 불도록 닦고 또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서 김이 올라와서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지고요. 과일이라도 깎아내가려고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였어요. 물소리가 그치니까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춘 말소리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골 그 땅 말이야. 어머니 가시고 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시동생 목소리였어요. 정남이 큰목 가져가는 거야. 그렇다 쳐도 우리 지분은 확실히 해놔야지. 요즘 세상에 형제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게 어딨어. 신우이가 말을 받았어요. 땅이고 집이고 그건 그렇고 혹시 올케한테도 뭐 떼어줄 거야? 저요. 제 얘기였어요. 시동생이 픽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한테 뭘 줘, 가족끼리. 식량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그 자리에 굳었어요. 접시 하나를 든 채로요. 남편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방이라는 사람인데 10년 병수바란 마누라 얘기가 나왔으면 한마디는 하겠지 싶어서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시끄럽다. 어머님 앞에서.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가만히들 있어. 알아서 정리하고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히더라고요. 뭘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는 건지요. 저는 그걸 캐물을 수도 없어서 도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콸콸 쏟아지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들을 덮어버렸지요. 뿌연 김 너머 부엌창에 비친 제 얼굴이 꼭 남의 얼굴 같았어요. 해걸음이 되니까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가 반찬통에 차곡차곡 싸둔 갈비찜이며 전이며 시누이랑 동서가 양손 가득 나눠들었어요. 시동생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또 엄지를 척 들었지요. 형수님, 어머니 잘 부탁해요. 우리는 형수님만 믿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에는 어머님하고 저만 남았어요. 남편은 배웅한다고 따라 내려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었고요. 저는 어머님을 자리에 눕혀드리고 거실로 나와 걸레를 빨았어요. 식구들이 앉았다 간 자리마다 과일, 물이며 술자국이 얼룩덜룩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훔치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릿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왔지요. 저는 걸레를 진짜 한참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날 밤부터 무릎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퉁퉁 부어서 계단은커녕 문지방 하나 넘는데도 숨을 골라야 했지요. 파스를 2장씩 겹쳐 붙이고 압박붕대로 칭칭 감고 그렇게 며칠을 버텼어요.
10년을 그렇게 버텨온 무릎이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그 주말이었어요. 어머님 목욕을 시켜드리고 욕조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무릎이 폭삭 꺾이는 거예요. 하마터면 어머님을 안은 채로 같이 넘어질 뻔했지요. 저 하나 다치는 거야 참으면 그만인데 어머님 다치시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길로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커먼 필름을 불빛에 걸어놓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 너머로 절 보더라고요. 어머님, 연골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뼈하고 뼈가 그냥 맞닿아서 갈리는 중이에요. 이 무릎으로 대체 어떻게 걸어 다니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대요. 미루면 미룰수록 아예 못 걷게 된다고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400만 원은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물리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더라고요. 남편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당신 입원하면 엄마는 누가 봐? 여보, 의사가 더 미루면 못 걷는데요. 멀쩡히 걸어 다니면서 엄살은 나이 들면 다 쓰시는 거야. 파스나 붙여. 그리고는 팁을 소리를 키웠어요. 저는 그 사람 등 뒤에서 입을 다물었지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동창 아들 결혼식엔 축의금 30만 원을 척척 넣는 사람이에요. 우씨 집안 장남 체면이 있다면서요. 남 앞에 내놓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마누라 무릎값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크게 낙심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직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에서 조금 떼어놓고 그동안 반찬값 아껴가며 갯돈 붓듯 한 푼, 두 푼 채워온 적금이요. 3천만 원 조금 넘게 모였어요. 통장 겉장에 견출지를 붙이고 볼펜으로 무릎이라고 써놨었지요. 이 돈으로 무릎 고치고 혹시 남으면 남편이랑 동해바다나 한번 다녀오자. 그 마음으로 문값 깊숙이 모셔둔 돈이었어요. 수술 날짜를 알아보던 그 주에 시동생 내외가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소파에 앉더니 시동생이 헛기침을 하고 운을 떼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준영이 미국 유학 얘기 나온 거 아시죠? 초기 정착금이 생각보다 크네요. 3천만 원만 융통 좀 해주세요. 동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가족끼리 이자 얘기하기도 못하고요. 호호, 형님, 퇴직금 받아두신 거 있으시잖아요. 제 통장 사정을 어떻게들 아는지 3천이라는 숫자까지 딱 맞춰서 왔더라고요. 저는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미안한데 그 돈은 못 줘요. 내 무릎 수술비예요. 시동생 얼굴이 대본에 굳었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들으라는 듯 한마디 하고요. 형수님도 참 야박하시네. 조카 앞길이 걸린 일인데. 문이 닫히고 저는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집 식구들한테 못한다는 말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다 말고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유학 등록 갱신할 때 됐다며? 주민센터에서 가족 서류 떼오라는데 당신 신분증하고 도장 좀 줘봐. 요양 등급이요. 그동안 제가 도맡아 챙기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이제라도 어머니 일에 마음을 쓰나 보다 하고 문갑에서 신분증하고 도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 주 금요일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은행을 들렸어요. 수술비를 미리 빼놓으려고요.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저를 한 번, 통장을 한 번 번갈아 보더라고요. 고객님, 이 계좌 지난 화요일에 해지되셨는데요. 배우자분께서 위임 서류하고 인감 갖고 오셔서 전액 출금해 가셨어요. 은행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쑥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빈 통장을 도로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겉장에 붙은 무릎이라는 견출지 두 글자가 그렇게 웃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통장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남편은 구두를 벗으면서 대수롭지도 않게 그러더라고요. 그거 상철이네 준영이 유학보증금 붙여줬어. 우시 집안에서 유학생이 나오는 판인데
큰 집이 모른 척해? 여보, 그 돈은 내 수술비였어요. 10년 모은 돈이라고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당신이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모은 돈이면 그게 다 집안 돈이지. 그리고 무릎은 무슨 지금 멀쩡히 서서 따지고 있구먼. 남편은 그 말을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시원하게도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마룻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 가장자리에 앉아서 해지 도장 찍힌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밤을 새웠어요. 안방에서는 남편 코고는 소리가 태평하게 넘어오고 어머님 방에서는 가끔 잠꼬대가 새어나왔지요. 덕희야, 밥 먹자. 정신이 성할 때도 성치 않을 때도 이 집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어머님 한 분뿐이었어요. 새벽빛이 창에 푸르스름하게 번질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밤새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었지만 그날은 세탁소에 옷 맡기는 날이었거든요. 서러운 날에도 빨래는 나오고 밥 때는 돌아오는 게 살림이니까요. 저는 안방 옷장문을 열고 남편이 벗어 걸어둔 양복 울도리를 옷걸이째 걷어내렸어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에 주머니부터 비우는 건 제 살림 버릇이에요. 바깥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영수증 몇 장하고 껌종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빳빳한 종이 뭉치가 만져지더라고요. 반듯하게 3번 접힌 A4 종이 몇 장이었어요. 무심코 펼쳤지요. 맨 울장에 큼직한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실버홈 요양원 입소상담 확인증 대기번호 7번 어르신 성함 김술래 보호자 우상호. 김술래 우리 어머님 성함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 종이를 2번, 3번 읽었어요. 요양원은 우시 집안 체면에 안 될 소리라던 사람이에요. 그 체면 때문에 저더러 학교까지 그만두려던 사람이요. 그 사람 안주머니에서 요양원 대기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나 몰래 어머니 모실 때를 알아봤나? 나 힘들까봐 알아봤나? 근데 그 밑에 접혀있던 2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이혼 합의서. 맨 위에 그 5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갑 우상호, 을 최덕희. 제 이름 석자가 컴퓨터 글씨로 반듯하게 찍혀 있는데 그게 꼭 남의 이름 같더라고요. 아래로 조항이 쭉 이어졌어요. 을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을은 의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을은 혼인 기간 중에 기여분을 일체 주장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10년 병수발이 35년 살림이 그 아니한다 3마디로 지워져 있었어요. 맨 아래 도장 찍는 자리 2칸은 비어 있었고요. 빨짝칸도 비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어요. 찰칵 찰칵 30년 학급일지 쓰던 버릇이 이럴 때 나오더라고요. 눈으로 본 건 흐려져도 적어두고 찍어둔 건 안 흐려지니까요. 그리고는 접힌 자국 그대로 반듯하게 다시 접어서 안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양복은 세탁소에 안 맡기고 옷장에 도로 걸었지요. 옷걸이 각도까지 아침에 봤던 그대로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 핸드폰을 꼭 엎어놓는 거요. 화장실 갈 때도 그걸 챙겨 들고 가는 거요. 안 하던 짓이었어요.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 날이 부쩍 잦아졌고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베란다부터 나가서 한참씩 서 있다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개키다가 그 사람 와이셔츠를 집었는데요. 깃 안쪽에 살구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저는 화장품을 손에서 놓은 지 10년이 다 된 사람인데요. 코끝에 갖다 대니까 달큰한 꽃향기가 훅 올라왔어요. 제 화장대에는 없는 냄새였어요. 저는 그 셔츠를 빨래통에 던져 넣지 못하고 한참을 진 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불 꺼진 부엌에서 어머님이 내일 드실 미음을 안치고 있었어요. 베란다 샤시문이 손가락 두 마디쯤 덜 닫혀 있었고 그 틈으로 밤바람하고 같이 목소리가 새어 들어갔어요. 오, 나야. 아니라니까. 걱정 마.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정리. 그 두 글자에 미음 졌던 제 손이 멈췄어요. 엄마 문제만 마무리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쥐?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안다고 몇 번을 말해. 조금만 참아. 응? 그리고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허허, 알았어. 알았다니까. 응, 자기도? 자기. 35년을 함께한 저한테는 어이, 야, 밥. 그 세 마디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자기라는 말이 그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생판 남의 목소리 같았어요. 베란다 문이 열리는 기척에 저는 얼른 가스불 앞으로 돌아섰어요. 남편은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있으니 코 고는 소리가 태평하게 넘어왔지요. 저는 가스불을 줄여놓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머릿속에서 구슬이 하나하나 꿰어지더라고요. 요양 등급 갱신한다며 가져간 도장, 해지된 통장, 요양원 대기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 합의서, 생신날 저 사람이 동생들한테 하던 말,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요, 어머님도 저도 사람이 아니라 정리할 물건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저는 빈손으로 그렇게 치워놓고 차릴 새 살림이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통장 해지당한 그 밤에는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날이 새도록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저 사람이 뭘 지고 뭘 숨기는지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저는 코 고는 소리가 넘어오는 안방 앞을 지나쳐 거실 문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집안 서류가 든 맨 아랫서랍, 그 노쇠 손잡이를 소리 안 나게 천천히 잡아당겼어요. 서랍 안에서 눅눅한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어머님 약 수첩이며 오래된 고지서 묶음이며 제가 훤히 아는 물건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밑에 처음 보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꺼내서 거실 바닥에 펼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가면서 한 장 한 장이요. 맨 먼저 나온 건 번쩍번쩍한 팜플릿이었어요. 황금색 글씨로 역세권 예정지 평당 100만 원 보장이라고 박혀 있었지요. 그 밑으로 토지 매매 계약서가 나왔어요. 매수인 우상우. 그리고 그 아래로 은행 서류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대출 원금 1억 5천. 맨 밑에는 뜯긴 봉투들이 차곡차곡 숨겨져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쾅쾅 찍힌 독촉장들이요. 이제 연체 3개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안내. 시골 땅이요. 남편이 입만 열면 가문의 재산이라고 우시 집안의 뿌리라고 큰소리치던 그 땅이요. 생신날 시동생들이 침을 삼켜가며 어떻게 나누냐고 속삭거리던 바로 그 땅이 빗덩어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밤새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원래 순서 그대로 서랍에 돌려놨어요. 날이 밝고 어머님 아침을 챙겨드린 뒤에 저는 등기소로 갔어요. 그 땅 등기부등본을 뗐지요. 그리곤 생활기록부 보던 눈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어요. 을구가 시커멓더라고요. 근저당에 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다 더해보니 그 사람이 자랑하던 땅값보다 빚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주에 저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어요.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면 소재지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갔지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길도 없는 산비탈이었어요. 마른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풀 쏠리는 소리만 서걱서걱 났어요. 밭일하시던 동네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이 비탈 보러 오셨어요? 여긴 길도 묻네요. 몇 년 전에 서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와서 사갔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판회사는 벌써 문 닫고 날랐다던데. 저는 그 빗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우씨 집안의 뿌리라던 땅이에요. 저를 파출보 부리듯 하던 그 알량한 큰소리에 미쳐니 길도 없는 비탈에
빛만 주렁주렁 매달린 껍데기였던 거예요. 시동생이 군침 흘리던 유산이라는 게 폭탄 돌리기 딱지였던 거고요. 바람이 또 서걱하고 불었어요. 이상하지요? 그 마른 풀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시원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고 이틀 뒤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한성생명입니다. 고객님 명의 종신보험 약관대출 신청건으로 본인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어제 배우자분께서 오임장하고 서류를 접수하셨는데요. 금액이 커서 확인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제 보험이요. 교사 시절부터 부어온 종신보험이에요. 나 죽으면 장례비라도 하라고 제 앞으로 남겨둔 마지막 한 장이요. 저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제 무릎값 3천을 삼키고도 모자라서 지 빗구멍을 제 목숨값으로 막으려던 거지요. 저는 수화기를 고쳐잡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신청 지금 이 자리에서 취소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험사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창구 앞에 앉았어요. 신분증을 내밀고 조목조목 요청했지요. 이 계약에 비밀번호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계약에 관한 일은 종이 한 장, 전화 한 통도 본인 아니면 내주지 마세요. 오임장을 100장 들고 와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처리해줬어요. 확인 서류에 도장을 꼭 누르는데 결혼 생활 처음으로 제 것 하나를 제 손으로 지켜냈구나 싶더라고요. 그 주말에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다 말고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 본인이 왜 직접 와야 되는데? 저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면서 못 들은 척했어요. 국자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데 입가에 웃음이 배더라고요. 저 사람은 모르지요. 어제 그 문을 잠근 게 누구 손인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몇 장 더 뽑아두려고 거실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 기퉁이에 노란 창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낮에 뭘 출력한다고 로그인해 놓고 안 끈 카카오톡이었지요. 방 이름이 우씨 삼남매였어요.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새 메시지가 화면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동생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다음 주에 자리 난다는 거 확실하지? 손이 저절로 마우스로 갔어요. 화면을 위로 올렸지요. 남편이 썼더라고요. 확실해. 어머니 들어가는 날 하부서에 도장 받고 조용히 처리한다. 신우이. 크크, 언니가 순순히 찍을까? 시동생. 유통기한 다 지난 파출부가 뭘 어쩌겠어. 나가려면 나가야지. 갈 데도 없잖아. 크크크. 신우이. 하긴, 크크. 아, 그리고 가락지는 내가 잘 모시고 있음. 요새 금값 올랐더라. 크크. 유통기한 다 지난 파출부. 새벽 얼음물에 10년 손 담근 값이 그 10글자였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근데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안 빼놓고 찍었어요. 찰칵, 찰칵. 어두운 거실에 셔터 소리만 울렸지요. 날짜하고 시간이 다 박히게 또박또박이요. 다 찍고 컴퓨터를 끄니까 까만 모니터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우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30년 교단에서 말썽꾸러기들 앞에 설 때 짓던 딱 그 얼굴이더라고요. 통장, 합의서, 대기표, 빚 서류, 그리고 이 단톡방까지 모을 건 다 모였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저 사람 입으로 직접 듣는 거였어요. 35년을 정리하는데 그 정도는 마주보고 해야지요. 그리고 어머님 일이 다음 주라잖아요. 앉아서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밥상을 평소처럼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7시 반쯤 도화락 누르는 소리가 났고 현관문이 열렸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를 벗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여보, 나 좀 봐요. 구두를 벗던 남편이 귀찮다는 얼굴로 저를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앞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유영한 보낼 거예요? 실버홈 요양원 대기번호 7번 보호자 우상우. 넥타이를 풀던 손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사람들이 잠깐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지요. 당신 그걸 어디서? 당신 양복 안주머니에서요. 그 밑에 접혀있던 종이도 봤어요. 이혼 합의서.
을, 채덕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 손에 들려있던 구두 주걱이 날아왔어요. 제 어깨를 스치고 신발장에 부딪혀 요란하게 나뒹굴었지요. 어디서 온 남편 뒷주사질이야?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입 닥치고 살 것이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먹여주고 재워줬다.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근 게 저인데요. 이 집 쌀떡을 채우고 어머님 약값을 댄 게 제 퇴직금인데요. 그 사람 입에서는 제 10년이 밥값하고 잠자리 값으로 퉁쳐지더라고요. 목소리 낮춰요. 어머니 놀라세요. 제가 낮은 소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길길이 뛰었어요.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상을 팔로 확 쓸어버리더라고요. 뜨끈한 미역국이 방바닥에 쏟아지고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요. 뭘 잘했다고 눈을 부라려? 모레 다 모이라고 할 테니까 그때 결판내. 그리고 이틀 뒤 저녁에 신우이하고 시동생이 들이닥쳤어요. 거실 소파에 셋이 나란히 앉고 저는 맞은편에 혼자 앉았어요. 꼭 재판정 같더라고요. 그런데 판사석에 앉은 신우이 손가락에서 뭔가 반짝하는 거예요. 어머님 금가락지였어요. 치매 노인한테는 위험하다고 보관만 하겠다고 가져간 그 가락지를 쥐 손가락에 척 끼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반짝이는 걸 한참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은요. 신우이가 다리를 꼬면서 운을 뗐어요. 언니, 우리가 언니 생각해서 좋게 끝내주려는 거야. 언니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셔서 병세가 이렇게 나빠진 거 우리 증거 다 모아놨어. 신우이가 핸드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님 팔뚝에 시퍼렇게 든 멍사진이었죠. 이거 보고도 발뺌할 거야? 노인 학대로 고소당하면 언니 그 나이에 감방 가.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고소는 없던 걸로 해줄게. 10년 헌신의 끝에 돌아온 게 학대범 누명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 멍이요? 작년 10월 11일 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서 생긴 거예요. 그날 밤 11시에 제가 어머니 얻고 응급실 갔고 담당이 정형외과 박 선생님이었어요. 엑스레이 찍고 새벽 2시에 모시고 나왔지요. 신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걷혔어요. 제 방 문갑에 10년치 간병일지가 10대 건 있어요. 어머니가 언제 넘어지셨고 언제 응급실 가셨는지 그때마다 아가씨하고 도련님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요. 고소하고 싶으면 하세요. 법정에서 그 공채 판사님 앞에 한 권씩 펼쳐드릴 테니까요. 거실이 찬물에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시동생이 헛기침을 하면서 신우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어요. 저 사람들이 증거라고 들고 온 게 멍사진 몇 장 짜깁기 한 게 전부였던 거예요. 1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적어온 사람 앞에 서요. 근데요,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말문이 막히니까 그 자리에서 낯짝을 바꿨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어요. 됐고, 법인이 증거는 필요 없어. 다음 주 수요일에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셔. 그날 당신도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이고 시골 땅이고 다 우씨 집안 재산이야. 당신 몫은 10원 한 장 없어. 시동생이 거들었어요. 형수님, 좋게 좋게 갑시다. 그 연세에 길바닥 낫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신우이는 가락지 낀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언니 갈 데도 없잖아.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인정으로 이삿짐 값은 쳐줄게. 셋이 우르르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그 땅 정리는 언제쯤? 걱정 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다 계획이 있어.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요, 이 집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깨진 그릇 조각도 안 치운 채 어두운 거실에 한참 서 있었어요. 62, 통장은 털렸고 무릎은 성치 않고 기댈 친정 부모님은 진작에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들 말대로 당장 이 집을 나서면 갈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근데 이상하지요.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무릎은 안 꿇어지더라고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 유리창을 때리더니 이내에 쫙쫙 쏟아졌지요. 밤새 비바람이 분다던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여니까 파스 냄새에 섞인 어머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10년을 맡아온 이 집에서 제일 사람 냄새 나는 방이요. 천둥이 우르릉 한 번 울었고 저는 어머님 머리맡에 앉아 이불깃을 여며드렸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머님 곁을 못 떠나고 앉아 있었어요. 몇 시쯤 됐을까요? 천둥이 크게 한 번 치고 지나간 뒤였어요. 잠드신 줄 알았던 어머님 손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덕희야, 저는 그 한마디에 알아챘어요. 오셨구나. 그 맑은 정신이 오늘 밤 다녀가시는구나. 어머님 눈이 등잔불처럼 또렷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까 저것들이 거실에서 떠드는 소리. 네, 다 들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재판 노름을 어머님이 방 안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덕희야, 장롱 열어라. 맨 아래 칸, 내 수의 보자기 밑에 손 넣어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어요. 좀약 냄새가 훅 끼치는 이불더미 아래에 어머님이 당신 가시는 길에 입겠다고 손수 마련해 두신 하얀 수의 보퉁이가 있었지요. 그 밑으로 손을 밀어 넣으니까 납작하고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색이 바랜 남색 보자기였어요. 풀어봐라. 매듭을 푸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보자기 안에서 나온 건 서류 뭉치였어요. 맨 위에 붉은 관인이 찍힌 두툼한 종이, 등기권리증이었지요. 부동산의 표시, 시내 중앙동 상가 건물, 소유자 최덕희. 최덕희? 제 이름이요. 그 밑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소유자 최덕희. 저는 그 6글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10년 동안 어이로 불리던 여자의 이름 석자가 붉은 도장 옆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6년 전이다.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할 때 성한 날을 골라서 내 발로 다 해놨다. 그 상가는 내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다. 친정에서 딸한테 온 것이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이치에 맞지. 어머님이 제 손을 끌어다가 그 서류 위에 얹으셨어요. 덕희야, 저놈들은 다 틀렸다. 이 안에 있는 게 진짜다. 너만 가져라. 보자기 맨 밑에는 편지가 한 장 적혀 있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어머님의 글씨였지요. 덕희 보아라. 내 정신이 성할 때 쓴다. 내 아들들은 내 재산을 보고 살고 너는 내 똥오줌을 받아내며 산다. 누가 내 진짜 자식인지 난 내가 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때가 오면 이걸 들고 고개 들고 살아라.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10년 참았던 눈물이 그날 밤 다 쏟아졌지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지켜보던 눈이 딱 하나는 있었다는 게 그게 사무치게 고마워서요. 덕희야, 네 사촌 오라비 법무사 하는 그 아이 있지? 거기 가면 다 안다. 그리고 나 요양원 가도 된다. 네가 골라주는 데면 어디든 꽃방석이다. 어머님이 제 젖은 뺨을 마른 손바닥으로 쓱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 막던 눈에 다시 안개가 내려앉았지요. 고맙다, 내 딸. 그게 그 밤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아기 같은 얼굴로 물으셨어요. 색시는 니시오. 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무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저는 어머님이 다시 잠드실 때까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장박 비바람이 잦아들 때까지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사촌 오빠 사무실로 갔어요. 사촌 오빠가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거든요. 책상에 보자기를 풀어놓으니까 오빠가 서류는 보지도 않고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드디어 왔구나. 덕희야,
6년을 기다렸다. 6년 전 어느 날 사부인 어른이 혼자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찾아오셨대요. 그날로 병원 가서 인지능력 검사받아 의사소견서 떼고 증여 계약서 쓰고 공증까지 하루에 다 끝내셨다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셨대요. 덕희가 제 발로 찾아오기 전에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요. 재산세 고지서니 우편물이니 죄다 네 사무실로 오게 돌려놓으셨어. 네 남편 눈에 띌까 봐. 그 어른이 그렇게까지 치밀하셨다. 오빠가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거 그날 어른이 카메라 앞에서 남기신 영상이다. 당신 아들, 딸 들으라고 하신 말씀 지금 볼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빠. 그건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 트는 게 어머님 뜻일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오빠 사무실이 제 작전 상황실이 됐어요. 제가 모아온 걸 책상 위에 다 펼쳤지요. 오임장으로 해지된 제 통장 기록, 이혼 합의서하고 요양원 대개표 사진, 빚더미 땅 서류하고 독촉장,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파출부라던 그 단톡방 화면까지요. 오빠가 제 간병일주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안경을 벗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도키야,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기록이야. 날짜하고 시간이 바뀐 10년치 일지. 이건 어떤 변호사도 못 만들어내. 니는 10년 동안 네 재판을 준비해온 셈이다. 오빠는 조목조목 짚어줬어요. 증여는 소견서에 공증에 영상까지 있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뒤집는다는 거요. 남의 통장을 무임장으로 해지한 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주머니에서 녹음부터 켜라. 당사자끼리 하는 대화 녹음은 제가 아니야. 저쪽이 제 입으로 떠드는 말이 제일 좋은 증거다. 그 주에 등기우편이 한 통 왔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지요. 시골 땅, 기한의 이익 상실 확정, 담보권 실행 예정. 그러니까 경매 넘어간다는 통지서요. 남편이 큰 소리 치던 가문의 재산에 은행이 빨간 딱지 붙일 날짜를 박은 거예요. 저는 그 통지서를 남색 보자기 옆에 나란히 넣어뒀어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저한테서 도장을 받아내겠다던 바로 그날이요. 저는 장롱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교단에 서던 시절 입학식 날마다 입던 감색 정장이요.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거울 앞에 섰지요. 10년 전 이마에 피를 닦으며 마주봤던 그 거울이요. 거울 속 여자가 이번에는 등을 꼿꼿이 펴고 서 있더라고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곧 시끌시끌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우르르 몰려드는 발소리에 술병 부딪히는 소리까지요. 저는 핸드백 속 보자기하고 통지서를 한 번 더 짚어봤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지요. 방문 손잡이를 잡고 저는 그 웃음소리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거실골이 가관이었어요. 아침부터 그 자상에 족발이며 양주병이 그득하고 시동생은 벌써 얼굴이 불카했어요. 소파에는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관 앞에요. 보따리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머님 짐가방, 하나는 제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이불 보따리요. 시누이가 쌌더라고요. 언니 짐은 내가 미리 싸줬어. 고맙지? 2시에 유영은 차 오고 3시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그 전에 나가주면 돼. 10년을 산 집에서 제 세간살이가 이불 보따리 하나로 정리돼 있었어요. 남편이 상의의 서류를 제 쪽으로 쓱 밀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지요. 그 옆에는 빨간 인주까지 떡하니 놓여 있었고요. 잘 나왔네. 정장까지 빼입고. 도장 찍어. 시간 없다. 시동생이 낄낄대면서 술잔에 들었어요. 형수님, 서운해 마세요. 집 팔리면 이삿짐 값은 넉넉히 쳐드린다니까. 저는 그 상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합의서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었지요. 을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재산이라? 무슨 재산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몰라서 물어? 이 집하고 시골 땅이지. 다 우시 집안 거니까 네 몫은 없다는 소리야. 아, 그 땅이요? 저는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리고 은행 마크가 찍힌 등기우편 봉투를 꺼내서 술잔 사이로 툭 던졌지요. 읽어봐요. 당신네 가문의 재산을 두고 은행이 뭘 하는지. 남편이 피 웃으면서 봉투를 뜯었어요. 그 웃음이 거치는 데는 딱 세 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기한의 이익상실 확정, 담보권 실행 예정, 연체 원리금 1억 8,200만 원. 불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허옇게 질렸어요. 이게 왜 당신 손에? 시동생이 그 종이를 낚아챘어요. 읽어 내려가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술잔을 콱 내려놓더라고요. 경매? 형, 이게 뭔 소리야? 그 땅에 왜 은행빚이 1억 8천이 걸려 있어? 저는 차분하게 일러줬어요. 그 땅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한 땅이에요. 길도 못 내는 산비탈이요. 지난달에 내 두 발로 직접 가봤어요.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고요. 동네 어르신 말씀이 서울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실려와서 제일 사기당하고 갔대요. 판 회사는 벌써 문 닫고 날랐고요. 그럴 리가. 등기부 등본도 있어요. 근저당에 또 근저당. 이자는 석 달째 연체. 다음 달이면 법원 경매로 넘어가요. 여보, 이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가문의 자존심이에요? 거실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동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술병이 쓰러지면서 양주가 장판 위로 콸콸 쏟아졌지요. 1억 5천? 그 돈은 어디서 났어? 형, 그런 돈 없잖아. 설마 어머니 예금 깬 거야? 남편이 멱살을 잡힌 채 악을 썼어요. 금방 부배된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니 돈 잠깐 돌린 거지 떼먹은 게 아니라고. 어머니 돈을 잠깐 돌렸다. 그 자백이 제 주머니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지요. 신우이가 세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예금을 깼어? 그럼 그 통장에 있던 내 몫은? 아니 잠깐. 오빠,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게 빚이라고? 지금? 동서까지 울먹이면서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주버님이 보내주신 우리 준영이 유학자금은요? 그건 어디서 난 돈인데요? 저는 그 대목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 삼천 내 돈이에요. 내 무릎 수술비요. 이 사람이 우임장을 만들어서 내 통장을 해지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을 거예요. 법으로요. 동서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시동생은 멱살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장남이라고 평생 이세는 혼자 다 떨더니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어? 너희는 뭘 잘했는데? 어머니 그동안 기저귀 한번 갈아봤어? 기가 막히지요. 그 기저귀 10년 동안 간 사람은 이 거실에 딱 한 명 있는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그 갸륵한 우애가 돈 얘기 5분 만에 개싸움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물고 뜯던 남편이 씩씩대면서 화살을 저한테로 돌렸어요. 됐어. 땅은 날렸어도 이 집이 남았잖아. 집 팔면 빚 갖고도 남아. 그러니까 너는 도장이나 찍고 꺼져. 그러더니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제 이불 보따리를 집어들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복도에다 내동댕이 쳤지요. 10년 바깥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당장 몸만 나가. 보따리가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났고 신우이하고 시동생이 그제야 저를 보면서 낄낄 웃었어요. 언니는 갈 데도 없으면서 유세라고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색바랜 남색 보자기를 꺼냈어요. 술이 흥건한 그 잣상의 이온 합에서 바로 옆자리에 그 보자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나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남았는데 저는 그 매듭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매듭이 스르륵 풀렸어요. 색바람 보자기가 벌어지면서 붉은 관인이 찍힌 서류 뭉치가 술반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게 뭔데? 남편이 미간을 구기면서 맨 울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등기 권리증, 부동산의 표시, 시내 중앙동 상가 건물, 소유자. 거기서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시동생이 답답했는지 그 종이를 낚아채서 마저 읽었지요. 소유자 최덕희? 저는 그 말에 깔린 두 번째 장을 손가락으로 짚어줬어요. 한 장 더 있어요. 마저 읽어요. 시동생 눈이 종이호를 대굴대굴 구르더니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 집도 채덕이? 네, 당신들이 내쫓겠다던 파출부가 이 집하고 시내상가 건물주예요. 어머님이 10년 수발값이라고 저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것도 6년 전에요. 거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에 대고 제가 한마디를 보탰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서 술판을 벌여놓고 그 집 주인더러 몸만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상을 내리쳤어요. 이건 무효야. 치매 걸린 노인네 등쳐먹은 사기라고. 소송 걸면 다 뒤집혀. 시누이도 악을 썼지요. 맞아.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증여야? 언니, 이건 노인 등친 거잖아.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보자기 안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상우의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증여 계약서, 증여한 그날 날짜로 받은 병원 인증능력 검사 소견서, 공증인 사무소 공증서, 어머님이 성한 정신이라는 의사 도장까지 받아가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딴 종이 쪼가리. 종이가 못 믿어오면 눈으로 직접 보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 TV에 꽂았어요. 리모컨을 누르니까 화면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지요. 6년 전 어머님이었어요. 흰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시고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으시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상호, 상미, 상철이. 니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 며느리를 내쫓으려 들었다는 소리겠지. 내 그럴 줄 알고 정신 성할 때 남겨둔다. 술 냄새가 진동하던 거실에 어머님의 정정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내 상가하고 이 집은 내 뜻으로 덕희한테 넘겼다. 의사 검사 받고 공증까지 마쳤으니 법원에 가서 물어봐도 소용없다. 니들 몫이 왜 없냐고? 니들 몫은 니들이 이 어미한테 한 만큼이다. 1년에 전화 두어 통. 딱 그 값이다. 화면 속 어머님이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러셨어요. 덕희야, 못난 시어미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네 인생 살아라. 화면이 꺼졌어요. 아무도 입을 못 열더라고요. 시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동생은 그 등기 권리증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은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경매 넘어가면 나 신용불량자야. 35년 정이 있잖아. 한 번만, 어? 그 옆으로 시동생이 꿇었어요. 형수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한 적밖에 없어요. 동서도 따라 꿇었고요. 보자기를 풀고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조금 전까지 저더러 몸만 나가라던 입들이 제 발밑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무릎들을 하나하나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지요. 학교에서 숙제 검사하던 그 말투로 조목조목 불러줬어요. 첫째, 이혼은 합니다. 서류는 내 법무사가 보낼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합의서는 돌려드릴게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재산이 당신한테는 없더라고요. 남편 어깨가 움찔했어요. 둘째, 내 통장에서 빼간 3천만 원 받아간 도련님네가 이자까지 쳐서 석 달 안에 갚아줘요. 오임장 위조해서 남의 통장 해지한 거 고소장은 이미 써놨어요. 갚으면 접수를 밀어주고 안 갚으면 그날로 넣어요. 시동생하고 동서 고개가 방바닥에 더 붙었어요. 셋째, 아까 당신 입으로 그랬지요? 어머니 돈 잠깐 돌린 거라고. 그 말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상우에 올려놨어요. 녹음 시간이 1시간을 넘기고 있었지요. 어머니 예금에서 빼돌린 돈 전부 어머니 앞으로 돌려놔요. 그 돈은 한 푼도 안 빼고 어머니 요양비로 씁니다. 못하겠으면 이 파일이 경찰서로 가요. 그럼 횡령에 사문서 위조까지 당신이 그렇게 떠받드는 우씨 집안 족보에 장남이 전과자로 오르겠네요. 여보, 제발. 넷째, 2시에 온다는 요양원차 지금 전화해서 취소해요. 어머니는 내가 모십니다. 내가 고른 곳으로 내 돈으로요.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내가 골라주는 데면 어디든 꽃방석이라고.
저는 무릎 꿇은 남편 앞에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다섯째, 당신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요. 몸만 나가요. 10년 밥값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얘졌다가 갈 곳을 잃고 일그러졌어요. 지 입으로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지 이마에 꽂히는 걸 저는 눈 하나 깜짝 안고 지켜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거주춤 서서 현관 쪽만 재고 있던 신우이를 봤어요. 그 손가락에서 금가락지가 반짝하고 있었지요. 나가는 길에 아가씨는 하나만 놓고 가요. 그 가락지요. 신우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이건 내가 보관하려고. 어머니 물건 가져다 손가락에 끼고 단톡방에 금값 올랐다고 자랑한 것까지 다 찍어놨어요. 놓고 가면 보관이었던 거고 끼고 가면 절도예요. 고르세요. 신우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가락지를 잡아 뺐어요. 손가락에 살이 올랐는지 뻑뻑해서 한참을 낑낑대더라고요. 그 꼴이 참 볼만했지요. 가락지가 상우에 떼구르르 굴렀고 신우이는 가방을 낚아채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내뺐어요. 그 순간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남편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형 때문에 다 망했잖아. 내 돈 물어내. 어머니 돈 물어내. 둘이 엉켜붙은 채로 현관 밖까지 굴러나갔어요. 고함 소리하고 주먹질 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10년 동안 이 집 현관에서 사라지던 그 낄낄대던 웃음소리 대신에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걸쇠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 통 걸었지요. 실버음이지요. 오늘 김순례 어르신 입소 취소합니다. 보호자요? 며느리 최덕희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그 난리통에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상우에 굴러있던 금가락지를 가져다가 어머님 복주머니에 도로 넣어드렸지요. 그리고는 시누이가 아무렇게나 쑤셔 싸놓은 어머니 가방을 열어서 구겨진 내복부터 한 장 한 장 반듯하게 다시 개켜넣기 시작했어요. 그 가방을 들고 어머님하고 집을 나선 건 옥년이 번글기 시작한 4월 초였어요. 사촌 오빠가 백방으로 알아봐준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유영원이었지요. 정원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있고 어머님 방은 남향이라 오후 내내 볕이 들었어요. 창가에 어머님을 앉혀드리니까 어머님이 볕을 쬐면서 아기처럼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10년 묵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혼은 그로부터 2달 뒤에 마무리됐어요.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인증밥을 묻히다가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의자려요? 한 푼도 안 줬어요. 줄 것도 없었고 줄 마음은 더 없었지요. 그 사람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시골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는데 3번이나 유찰돼서 헐값에 낙찰됐대요. 빚은 반도 못 갚았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자기 하던 그 여자는 빚 얘기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더라고요. 지금은 회사 근처 고시원 방앗간에서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리며 지낸대요. 35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지키려던 가문의 체면이 지금 그 사람 곁엔 한 조각도 안 남았어요. 시동생네는 석 달을 꽉 채운 마지막 날에 3천만 원하고 이자를 붙여왔어요. 살던 집을 담보 잡혀서 마련했다더라고요. 준영이 유학은 없던 일이 됐고요. 신우이는요, 그날 가락지 놓고 내뺀 뒤로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어머니 면회도 당연히 한 번을 안 왔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돌려받은 그 3천만 원으로 저는 제일 먼저 병원에 갔어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었지요. 수술하고 재활까지 2달이 걸렸어요. 퇴원하던 날 병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프지가 않아서요. 계단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 무릎으로 동해바다에 갔어요. 버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쓸쓸하더라고요. 수평선을 보면서 김밥을 꼭꼭 씹어 먹는데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소리가 꼭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잘 왔다, 잘 왔다 하고요. 상가에서는 다달이 임대료가 들어와요. 저는 새통장을 만들어서 겉장에 견출지를 붙였어요. 이번엔 무릎이 아니라 채, 덕희,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지요. 그 돈으로 어머님 유황비를 내고 남는 건 차곡차곡 모아요.
어머님 예금에서 돌아온 돈은 통장채 요양원에 맡겨뒀고요. 어머님 돈은 어머님한테. 그게 이치니까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님한테 가요. 가서 손톱 깎아드리고 좋아하시는 동태전 부쳐다 드리고 휠체어 밀면서 정원을 돌아요. 일지도 계속 써요. 근데 이제는 적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몇 시에 소변 보셨나를 적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적어요. 오늘 어머님이 밥을 3숟갈 더 잡수셨다. 목련 보고 웃으셨다. 지난주에는요, 어머님 손톱을 깎아드리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복주머니를 더듬어서 그 금가삭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가락에 그걸 꾹 밀어 넣으셨어요. 네가 껴라. 마디가 굵어져서 결혼 반지도 안 들어가던 손가락인데요. 그 가락지는 뻑뻑하게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물으셨어요. 여기가 어디고? 어머니 꽃방석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걸로 제가 깔아드린 꽃방석이요. 어머님이 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박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따라 웃었지요. 오늘도 저는 정원 벤치 옆에 어머님 휠체어를 세워두고 무릎 위에 일지를 폈어요. 목련 꽃잎 한 장이 중요로 내려앉네요. 저는 그 꽃잎을 책갈피 삼아 끼우고 3페이지 첫 줄을 적어요. 날씨 맑음, 어머님 웃으심, 채덕희 봄. 지금까지 덕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덕희님이 일지에 적은 마지막 줄 들으셨지요? 날씨 맑음, 어머님 웃으심, 채덕희 봄. 저는 오늘 사연에서 제일 오래 남는 게 등기 권리증도 아니고 무릎 꿇던 그 인간들 꼴도 아니었어요. 어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제 이름 석자를 되찾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는 거. 그거였어요. 가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녀적 이름은 어디다 고이 접어두고 시집 와서는 새아가, 애 낳고는 누구 엄마, 나이 들어서는 할머니. 평생을 남의 호칭으로만 불리다가 정작 내 이름 석자는 병원 접수 창구에서나 듣고 살아요. 근데요,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덕희님 등기권리증 소유자란에 적힌 건 우상호 아내도 김술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새덕희 딱 3글자였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서류에도요, 소유자란에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남편 이름도 아니고 자식 이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세요. 통장 하나여도 좋고 공책 한 권이어도 좋고 창가에 화분 하나여도 좋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 없다고 서러워하지는 마세요. 덕희님한테 시어머님이 남색 보자기가 되어주셨듯이 오늘부터는 제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의 보자기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댓글에 사연 말고 여러분 이름을 남겨주세요. 쑥스러우시면 성 빼고 2글자만이라도요. 아, 그리고 구독 버튼이요. 저는 그걸 단골 도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라디오에는 이윤 도장 말고 단골 도장 하나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를 곁에 두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오늘 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한 번씩 불러보고 자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